38살의 민주는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문제로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날들이 계속됐죠. 출장이 잦았고 야근은 일상이 된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가정만큼은 지키려 애썼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고 아내가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카드도 맡겨뒀어요. 민주는 아내를 믿었고 세세한 카드 내역까지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죠. 집안일과 경제적인 부분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35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째였고 아이는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었죠.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넉넉했고 원하는 건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든 옷이든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주는 수진이 외로워한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회사가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투자 유치만 마무리되면 시간을 더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조금 더 버텨달라고 수진에게 말했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길어질지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에 매달렸고 수진은 점점 더 무료함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어느 날 민주는 또다시 이틀간의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투자사 미팅이 잡혀 있었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죠. 집을 나서면서 수진에게 잘 있으라는 말을 건넸어요. 수진은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수진 역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또 혼자 보낼 이틀이 시작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수진의 일상은 각자의 궤도 위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사업에 몰두했고 수진은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 짧아졌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공지였어요. 벌써 15년 전에 졸업한 학교였지만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곤 했죠. 수진은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료한 주말을 보내느니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그날도 회사 일로 외근이 잡혀 있었고 혼자 집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죠. 동창회는 강남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반가워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누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고 누구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죠. 수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재혁이었습니다. 수지는 재혁을 기억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죠. 재혁 역시 수진을 알아봤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재혁은 자연스럽게 수진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을 나눴고 서로의 근황을 물었죠. 재혁도 결혼했다고 했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결혼했다고 말했고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덧붙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화였지만 묘하게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재혁은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을 슬쩍 꺼냈고 수지는 자신도 비슷하다고 공감했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혁이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창들끼리 연락하고 지내자는 가벼운 제안이었어요. 수지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느낌이었죠. 남편 민주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고 수지는 동창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민주는 그래, 재미있었냐고 물었고 수지는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재혁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모임 재미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지는 답장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처음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점점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재혁은 아내와의 관계가 식었다고 했고 수지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외롭다고 털어놨어요. 수지는 자신이 느끼는 설렘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재혁과의 문자는 하루가 멀다고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긴 대화로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메시지가 재혁의 것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재혁의 문자였죠. 수지는 남편 민준이 출근하고 나면 소파에 앉아 재혁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점점 더 사적인 감정들을 나누게 됐어요. 재혁은 수진에게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털어놓았고 수진 역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문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재혁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통화는 10분 정도로 짧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은 20분이 됐고 그 다음 날은 1시간이 넘어갔죠. 수지는 재혁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과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이 재혁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재혁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공감해줬습니다. 수진은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통화 횟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수진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렸고 화면에 뜨는 이름은 항상 재혁이었죠.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남편이 집에 없는 낮 시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2~3시간씩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날도 많았죠. 문제는 민준이 집에 있을 때도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은 잠깐만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죠. 민준은 누구냐고 물었고 수진은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단체 채팅방 알림이 10분 넘게 계속될 리 없었어요. 민준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알았고 더 대담해졌죠. 주말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집에서 쉬는 날이면 수지는 화장실로 들어가 통화를 이어갔어요. 물 틀어놓고 작은 목소리로 재혁과 이야기를 나눴죠. 한 번은 30분 넘게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 수지는 배가 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준은 약을 먹으라며 걱정했지만 수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민준은 알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수지는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수진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수진은 재혁의 이름을 확인하고 일어서려 했죠. 민준이 여기서 받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친구가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한다며 조용한 데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수진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죠. 민준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너무 자주 울렸고 매번 자리를 피해서 통화를 받았어요. 동창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자주 연락할 일이 있을까 싶었죠. 친구 상담이라고 하지만 매일같이 상담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고 투자 계약 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아내를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수지는 재혁과의 통화가 들킬까봐 조심했지만 동시에 스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편 몰래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감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금지된 설렘을 줬어요. 재혁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죠. 자기 아내 몰래 수진과 통화하고 있었고 둘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 공모 관계가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한 관계였지만 수지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저 통화를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재혁은 통화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수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재혁의 설득에 결국 만나기로 약속했죠. 평일 낮 시간에 잠깐 커피 한잔 하자는 가벼운 제안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어차피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재혁 역시 회사에 외근이라고 말하고 나오면 된다고 했죠. 둘은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재혁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수진과 재혁은 오후 2시에 만났어요. 평일 낮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직접 마주보며 하니까 더 깊은 감정이 오갔어요. 2시간 정도 카페에 앉아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도 평일 낮이었고 같은 카페에서 만났죠. 하지만 이번엔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재혁이 조금 더 있다가 가자고 말했고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를 걸었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어요. 그 순간 수지는 선을 넘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하지만 뒤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재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미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재혁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만 거부하지 않았죠. 둘은 재혁의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낮 대실이었고 2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어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죄책감과 배신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충족감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민준이 늦게 들어왔을 때 수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수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방치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 정도 일탈은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자신이 외로웠던 건 남편 탓이고 재혁을 만나게 된 것도
남편이 만든 상황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왜곡된 논리였지만 수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어요. 그래야만 죄책감을 덜 수 있었고 계속 재혁을 만날 수 있었죠. 재혁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진을 만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어요. 만남의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2번, 3번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짧게 대시라고 만났죠. 재혁은 회사에 외근이라고 보고했고 수지는 남편이 어차피 회사에 있으니 자유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재혁의 회사 근처 모텔을 이용했어요. 같은 곳만 가면 눈에 띌까봐 몇 군데를 번갈아 가며 다녔죠. 수지는 모텔비를 자신이 가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남편 민준이 준 생활비 카드였어요. 카드 결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 카드였지만 사용 알림 문자는 수진의 휴대폰으로만 오도록 설정돼 있었거든요. 민주는 분기마다 한 번씩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했고 일일이 영수증을 따지지 않았죠. 수진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쇼핑했다거나 친구들과 호텔 뷔페를 먹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 확신은 수진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민준이 출장을 가는 날은 더 자유로웠습니다. 민준의 출장 일정을 미리 파악한 수진은 재혁에게 그 날짜를 알려줬어요. 재혁도 자기 회사의 출장이나 외근이라고 신청하고 같은 날짜를 비웠죠. 그럴 때는 모텔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묵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수지는 남편에게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말했고 민주는 그래 잘 다녀오라고 했죠. 재영 역시 아내에게 지방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안에서 부부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호텔 예약과 식사 비용 역시 수진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금액이었지만 수진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카드 알림이 자신에게만 오고 민주는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가끔 명세서를 볼 때도 호텔 이름만 보고 친구들과 뷔페 먹었다고 하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수지는 그 허점을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자신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재혁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만남의 빈도도 늘어났어요. 둘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각자의 배우자는 안중에도 없었죠. 수지는 남편, 민준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재혁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대충 대답하기 일쑤였어요. 민준은 아내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지만 명확하게 뭐라고 꼬집을 수 없었죠. 그저 요즘 피곤해 보인다는 말 정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래 좀 피곤하다며 얼버무렸어요. 민주는 또다시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사흘간 부산에 머물러야 했어요. 투자사와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세부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미팅을 마친 민주는 저녁 늦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켰어요. 내일 회의 자료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함께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민주는 카드사 앱에 접속해 개인 카드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회사 관련 지출과 생활비 지출이 섞여 있었어요. 식비, 마트, 온라인 쇼핑 등 평범한 항목들이 나열됐죠. 그런데 중간중간 눈에 띄는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호텔 이름이 보였어요.
처음엔 아내가 친구들과 호텔 뷔페를 먹었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금액을 보니 뷔페치고는 비쌌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런 결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민주는 스크롤을 내리며 지난 석 달치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낮 시간대에 모텔이나 호텔 결제가 찍혀 있었죠. 금액은 대부분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모텔 대실 요금과 호텔 숙박 요금이었어요. 민주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낮에 만나서 어디 묵을 일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될 수는 없었어요. 민주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정 날짜들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업무 일정과 대조해봤죠. 그러자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결제가 이뤄진 날짜는 대부분 자신이 출장을 갔던 날이었어요. 지난달 대구 출장 갔던 날 호텔 결제가 있었고 그 전달 광주 출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출장 일정에 맞춰 아내와 함께 호텔을 예약한 거였어요.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섣부르게 추궁했다가 아내가 둘러대면 그걸 반박할 방법이 없었어요. 민주는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캡처하기 시작했고 날짜와 장소 금액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자신의 출장 일정과 비교한 표도 만들었죠.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꾹 눌러 참았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륜이라고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래도 민주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다음 날 미팅을 마친 후 민주는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다시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통신사 앱에 접속해 통화 기록도 살펴봤어요. 수진의 번호로 나가는 통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청구서에 찍힌 총 통화 시간은 볼 수 있었죠. 지난 석 달간 통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게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분을 넘는 통화량이었어요. 평소 수지는 전화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것 역시 이상한 징후였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집에 잘 있냐고 물었어요. 수지는 밝은 목소리로 응, 잘 있다고 대답했죠. 저녁 뭐 먹었냐고 묻자 배달시켜 먹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내일 저녁에 들어간다고 말했고 수지는 알았다고 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그 평온함 뒤에 거짓이 숨어 있다는 걸요. 민주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더 증거를 모을 것인가 고민이 깊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모든 걸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죠. 아내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와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민주는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집에서 서랍을 뒤졌어요.
카드 청구서가 보관된 곳이었죠. 지난 6개월치 명세서를 꺼내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형광펜으로 호텔과 모텔 결제 부분을 표시했어요. 첫 결제는 넉 달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그때가 수진이 동창회에 다녀온 직후였다는 걸 민주는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민주는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장소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가 점점 빈도가 늘어났죠. 최근 2달은 거의 매주 2~3번씩 모텔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처음엔 5만 원 안팎이었다가 나중엔 10만 원을 넘기는 호텔 숙박으로 바뀌었어요.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은 냉정하게 유지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업무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출장 갔던 날짜를 모두 뽑아냈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과 대조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산 출장 갔던 날 수지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만 원을 결제했고 대구 출장 때는 서초구 호텔에서 18만 원을 썼어요. 광주 출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내역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법적으로 상간 소송을 걸 때 필요한 건 간통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였죠. 반복적인 호텔 출입 기록과 일정의 일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전에 아내를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놨고 민주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죠.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묻자 집에서 쉬었다고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니 그냥 집에 있었다고 했죠.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는 척하면서 수진을 관찰했어요.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가 휴대폰이 울리자 재빨리 확인했죠.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를 시작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분 넘게 통화하더니 돌아와서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했다고 말했죠. 민주는 그래,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고 수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일부러 출장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일 하루 대전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지는 갑작스럽다며 잘 다녀오라고 했죠. 민주는 수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얼굴에 미세한 기쁨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없는 날을 기다린다는 증거였죠. 민주는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며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에게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회사 근처 카페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카드사 앱을 띄워뒀습니다. 실시간 알림을 켜두고 기다렸죠. 오전 11시쯤 알림이 왔어요. 강남 모텔에서 7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민주는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샤워를 마친 상태였고
편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출장 잘 다녀왔냐고 물었죠. 민주는 응 고생했다며 짐을 내려놨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민주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증거를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죠.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자신이 모은 모든 자료를 가져갔어요. 카드, 명세서, 날짜별 정리표, 출장 일정, 대조표까지 준비했죠.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상대 남자가 누군지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민주는 그 부분도 곧 밝혀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끝났고 필요한 서류도 정리했어요. 이제 남은 건 아내와 직접 대면하는 일뿐이었죠. 민주는 주말을 택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민주는 서재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앉으라고 말하자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죠.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복사본과 날짜별로 정리한 표였어요. 조용히 수진 앞에 밀어놨죠. 이게 뭐냐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직접 보면 알 거라고 대답했어요.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하게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호텔과 모텔 결제 내역이 눈에 들어왔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넉 달간 반복된 호텔 결제 내역이라고 말했죠. 평일 낮 시간대에 집중돼 있고 특히 자신이 출장 간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떨며 이건 오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과 만난 거라고 변명했죠. 민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데 왜 모텔을 가냐고 물었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출장 일정과 호텔 결제 날짜를 대조한 표였어요. 일치율이 90%가 넘었죠. 이것도 우연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민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누구랑 만난 거냐고 다그쳤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민주는 세 번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특정 호텔의 예약 확인 문자 캡처본이었어요. 수진의 이름으로 예약된 기록이었죠. 체크인 날짜는 민준이 부산 출장 갔던 날이었습니다. 1박 2일 숙박이었어요. 이것도 친구들이랑 간 거냐고 민준이 물었죠. 수지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빌었죠. 하지만 민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수지는 넉 달 전쯤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가 누군지 물었어요. 이름과 직장을 대라고 요구했죠. 수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재혁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유부남이라고 덧붙였어요.
민주는 그 남자도 결혼했냐고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죠. 둘 다 가정이 있는데.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외로웠다고 변명했어요. 민준이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게 변명이 되냐고 되물었어요. 외로우면 남의 남편이랑 호텔 가도 되냐고 따졌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라고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죠. 수지는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했죠.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상간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주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민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죠. 안정적이던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신뢰도 사라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죠. 민주는 재혁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서 이름과 직장을 들었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정보도 있었죠. 인터넷 검색으로 재혁의 회사와 직급까지 확인했어요. 재혁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가정이 있고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민주는 재혁의 아내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그의 가정에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가 필요했어요. 변호사는 재혁의 아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죠. 하지만 민주는 그 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재혁의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며칠간 지켜보다가 재혁이 아내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죠. 민주는 그들을 따라가며 재혁의 아내 얼굴을 확인했어요. 민주는 재혁의 아내에게 연락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건 충격이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죠. 재혁의 아내 이름을 알아내고 SNS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공개 계정이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민주는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고 남편 재혁과 관련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썼죠. 가능하면 직접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후 재혁의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주는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했죠. 재혁의 아내는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재혁이 넉 달간 불륜 관계였다고 말했죠.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혁의 아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말하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민주는 만나서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재혁의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어요. 이틀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민주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카드 명세서, 복사본과 날짜별 정리표, 호텔 예약 확인 문자까지 전부 출력해 갔어요. 재혁의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앉자마자 자료를 달라고 했죠. 민주는 조용히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재혁의 아내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자신의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짜와 호텔 예약 날짜가 일치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민준이 출장 간 날짜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남자가 각자 집을 비운 날 함께 호텔에 묵었다는 증거였어요. 재혁의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같은 배신을 당한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이해했죠. 재혁의 아내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결제 내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대조해 보니 패턴이 보였다고 말했죠. 재혁의 아내는 자기도 남편이 요즘 이상하긴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전화 통화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설마 불륜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죠. 민주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혁의 아내는 복사본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러라며 건넸어요. 이 자료로 남편을 추궁할 거라고 재혁의 아내가 말했죠. 민주는 자신도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재혁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할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런 배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민주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의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혁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죠. 아내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재혁은 다가가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었죠. 재혁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내가 한 짓이라고 차갑게 대답했죠. 호텔 결제 내역과 날짜 출장 일정까지 전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재혁은 변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라고 회사 일로 필요했던 거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남편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죠.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재혁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내일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재혁은 절망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혼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정리했어요. 수지는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죠. 민준이 벌어들인 재산의 대부분은 민준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어요. 수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상간 소송 역시 준비됐습니다. 재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재혁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고 양육권도 가져갔어요. 재혁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죠.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죠. 회사 내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사는 재혁을 불러 경고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죠. 재혁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수진과 재혁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후 재혁은 수진을 원망했어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들켰다고 책임을 떠넘겼죠. 수진 역시 재혁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만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위기가 오니 도망친다고 따졌어요. 둘은 전화 통화에서 격하게 다투었습니다. 서로에게 화풀이를 했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책임 회피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재혁은 수진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건 수진 때문이라고 비난했어요. 수진은 황당했지만 할 말이 없었죠. 재혁도 마찬가지로 자기 가정을 배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혁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인정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재혁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알고 크게 실망했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질타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할 뿐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민준이 주던 생활비는 당연히 끊겼고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수진은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했어요. 8년간 경력 단절 상태였던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민준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상간 소송도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재혁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냈죠. 민준은 그 돈을 기부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전액 기부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소송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민준은 회사 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투자 유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직원들은 민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졌고 결단력도 강해졌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민주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아직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새로운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이전 집에는 배신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직했지만 월급은 이전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됐어요. 명품 가방과 옷들은 모두 처분해야 했죠.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겼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거리를 뒀죠. 수지는 외로웠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재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번호는 이미 차단돼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민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직원도 2배로 늘었다고 했죠. 사진 속 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자신이 버린 남편은 다시 일어섰는데 자신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민주는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 되고 있었죠. 민주는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증명했어요.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도 남았죠. 수진과 재혁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욕심과 자기 합리화가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안정적인 가정도 신뢰도 사회적 지위도 전부 잃었죠. 서로를 원망하며 관계마저 파탄났습니다. 결국 남은 건 후회와 공허함 뿐이었어요. 정직을 지킨 사람은 다시 일어섰고 배신한 사람들은 파멸로 향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했죠.